토론입니다. 이번 토론은 소녀의 반항이 독일까?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세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딸과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뒤늦게 여성학을 공부하신 여성학자, 또 여성학과 사회학을 가르치고 딸과 아들을 키우는 아빠, 마지막으로 대학에 와서 여성 차별을 체험하고 저널리스트를 꿈꾸며 여성주의 교지를 만드는 학생,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이번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패널 분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를 집필하셨고 최근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를 출간하신 사회학자이자 작가 오찬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를 가진 여성도 개인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글쓰고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학자 백경흔 여성학자님 모셨습니다. 마지막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이자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여성주의 교지 석순의 편집위원이 되어 글을 쓰는 구아모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루트임팩트의 나종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뒤에서 요 마이크를 차니까 데뷔하러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좀 긴장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들어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데요. 저희가 잡은 주제는 소녀의 반항이 독일까라는 제목입니다.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인데 오늘 아마 세 분께서 도발적인 얘기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세 분의 경험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세 분의 그 상황이 되게 다양합니다. 재밌습니다. 그 세 분이 다 다른데 세 분은 각각 이제 아빠이자 엄마이자 딸이시고 또 강의를 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자 또 수강하는 분이고 또 작가이고 학자이고 또 교지의 편집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인 여성의 배움과 관련해서 세 분은 각각 그 아빠와 엄마와 딸로서 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 분의 좀 간단한 소개와 함께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부터 먼저. 네, 안녕하세요. 오찬호입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그 주제가 소년의 반항은 독일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아직 그래서 이제 너무 주제가 이제 되게 이제 심각해져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일상적 경험과 우리 어떤 고민을 좀 털어놓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빠, 뭐 부모로서 어떤 고민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사회가 부가 개입하는 어떤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개입하는. 사실상 학부모는 상당 부분 모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사실상 이제 배움이란 주제인데 제가 이제 사회학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인간이 어디 얽매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좀 부모가 아이한테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되느냐, 아이가 어떤 걸 배우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결국 어떤 부모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어떤 사회의 책임은 뒤로 가고 결국은 이런 힘든 사회에서 부모가 더 힘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몸으로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좀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전체 뭐 차치하고 두 번째는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글들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집하고 뭐 조금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딜레마가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가치를 지향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친구가 제 딸이나 아들이 이제 집에서 사회화되는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줄어들고 있으니까 책들을 보면 그래서 뭐 엄마표가 중요해, 아빠표가 중요해 말이 나오는 거지. 사실상 이 사회의 힘이 훨씬 더 큰 거죠. 이 친구가. 그러면 제가 집에서 뭔가 불씨를 던지면 밖에서 약간 앙상블이 이루어져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제가 또 집중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기득권적인 패러다임, 가부장적 패러다임, 남성 중심 패러다임에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아이를 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친구가 이제 집에만 오면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배워서 갔는데 아니더라. 이렇게 배워서 갔는데 뭐라 그러더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어떤 성숙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뭐 아빠로서 뭘 하는데 굉장한 한계가 너무 많죠. 실제로는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아침에 저는 여기 오고 제 아내는 집에서 막 블럭 만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이랑 같이 터닝백 카드 보면서. 이게 사실상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주중에 글 쓴다고 너무 바빴고, 오늘 아침에 이거 여기도 가야 되고 또 어디 가야 되니까 아침에 막 계속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나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막 한숨 팍팍 쉬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한숨을 쉬니까 집이 조용해지는 거죠. 야, 우리 아빠 토요일도 일하러 간다.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집안에서 왕이 되었던 아빠가 시작되는 점이거든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사소하게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된 생산 이제 그 벌이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업무가 분담이 되니까 가장 근본적인 지점이 있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지점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남자는 돈 벌어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아빠가 주로 일을 하다가 힘들어 하더라. 그럼 우리가 좀 더 집에서 좀 아빠를 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그림을 나 역시 그대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배움의 딜레마 이런 거를 공유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냥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하면 되나요? 저는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새 아이의 엄마이면서 저 스스로가 이제 계속 일을 하려고 엄마가 되고 나서도 이제 계속 노력을 했을 때 현실에서 부딪히는 벽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저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이보라 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성성과 남성성이 구성되는 것이 사실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거의 정점이 저는 여성은 엄마됨, 엄마로 길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남성은 가장 이제 또 이제 아빠로 길러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움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도 경험했던 거고, 알파걸은 있는데 알파 우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배움에 배신을 당했다고 느낀 게, 세상이 나에게 왜 대학을 가라고 했고, 그리고 왜 꿈을 꾸라고 했고, 그리고 왜 뭔가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왜 주었나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차라리 그게 없었고, 너는 언젠가 그냥 엄마가 될 거고, 언젠가 아이를 위해서 너 생을 그러니까 너의 꿈이든 뭐를 포기해야 될 때가 올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면 오히려 배신을 덜 당했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돼서 저는 또 알파걸인 저희 딸이 알파걸이 되도록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파걸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도 보면 이제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은 건 아시죠. 그래서 교육에서의 성취가 이제 노동시장으로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거의 이제 핵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성, 남성성이 결국 그 총합이 나중에 여성은 엄마가, 좋은 엄마가, 완벽한 엄마가 되도록, 남성은 시장에 충성하는 장시간 근로를 언제든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되도록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주의에서 마더후드 아니면 마더링 두 개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냥 나는 엄마로서 좀 실수도 하고 좀 때로는 좀 이기적인 엄마일 때도 있고 그냥 나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마더링을 되게 하고 싶은데 사회 속에서는 마더후드와 같이 이제 강제하는 제도로서의 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주의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배움의 현장에서 내가 알파 우먼이 되지 못하고 계속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요구받으면서 또 나는 딸 세대를 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모순된 그 구조 속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자유주의는 너가 스펙을 많이 쌓으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이 구조는 우리가 뭐 스펙을 쌓고 개인적인 경력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장치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어머니들의 무급 노동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학기 초가 되면 뭐 졸업식 입학식은 할 것도 없고 이제 학부모 상담 혹은 학부모 총회 혹은 녹색 어머니회 그리고 급식 감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시험 때 되면 감독하는 거 그뿐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놀이 네트워크 진짜 엄마가 있어야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아직도 이제 엄마들 사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이들이 놀이 모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근데 저는 아버지들도 분명히 참여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하게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여성의 노동력은 자연스럽게 학교에 이제 동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 때문에 사실 여성성 이퀄 모성이 되는 순간 남성성과 노동자성은 이어져요. 그렇지만 여성성, 모성, 노동자성 가면 굉장히 큰 자아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인간의 발달 과정상에서 일상적 통념뿐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니들을 동원하는 구조라든지 좋은 엄마가 있어야 좋은 아이들이 키워줄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일상과 구조가 맞물려서 여성은 사실 그건 여성학에서 성별분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본주의나 가부장제는 여성의 무급 노동력의 이제 착취를 통해서 구조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저는 가장 큰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대학 생활 그리고 그 이전에 교육에서 제가 느꼈던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여성학을 가르치는 분들로서 되게 어떻게 여성주의적 성평등하게 기를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되게 전형적인 알파걸 어머니, 자애로운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되게 사회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트랙을 착실히 받아오는 그런 수월성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정상성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여지가 없이 그냥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공교육 과정 내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회화 과정 내내에서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교육봉사 고등학교 갔던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상 여자, 정상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너네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자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너네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제 이보라 교수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되게 전형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여자는 머리가 길고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고 치마를 입고 날씬하고 요리를 잘하고 등등등의 것이 나왔고 남자는 뭐 운동을 잘하고 키가 크고 돈이 많고 마초적이고 그런 것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너네들이 스스로 정상 여자, 정상 남자의 모습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니? 물어봤을 때 자기가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여학생들도 각자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남성들도 이제 각자마다 성격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여자, 정상 남자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공교육 과정에서 계속 받아왔고 저 역시도 그런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직선으로 인생을 달려왔는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1인분의 삶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이제 똑같은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당연하게 얼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학내에서는 계속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는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힘듦을 겪는 것을 맨날 느껴야 되지? 라는 그런 억울함과 어찌 보면 열등감과 질투심이 저를 이렇게 여성주의적으로 이끌고 좀 더 각자가 각자의 모습에 맞는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여성주의를 접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그 문제 의식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광고는 그 제일 오른쪽 왼쪽 옆에 보시면 슬라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션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 그쪽에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질문을 세 분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의 요즘의 고민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3살 아들의 아빠인데요. 이 아들이 제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집에서 혼자 있을 때나 이제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거나 처음 이제 보는 아기 앞에 있으면 이제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고 한 10분은 이 애가 어떤지 관찰을 먼저 하고 이렇게 가는 성격. 이게 저의 마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 이런 스타일이고 나와 비슷한 스타일이고 뭐 이렇게 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남자처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자아이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그렇게 들었었고 또 어느 날은 얘가 여자아이를 갑자기 길에서 한번 만났는데 갑자기 배를 내밀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너 남자 같다. 야, 이런 표현을 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최근에 이제 들었던 생각, 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게 저의 그동안의 어떤 배움의 결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아이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던지게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세 분께서는 그 가정의 안팎에서 이제 어떤 교육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어떤 거를 좀 주고 어떤 걸 받고 하셨는지 좀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경우에는 책에도 되게 많이 쓰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학을 했고 또 여성학을 한 3년 정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여성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3월 초에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빵꾸가 난 거죠. 그 대학의 그 교양 강의가. 이제 교양 담당 선생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야, 뭐 비슷한 거 아니냐고, 뭐 사회학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식이 이제 딱 그런 거죠. 사실상 보면.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하게 되면서 물론 큰 비판적인 의식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내가 일상적으로 남성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여러 가지 남성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겁니다. 뭐 남자라면 그런 거다. 이제 뭐 사실상 뭐 남자라면 어떠하다.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뭐 평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은 남자는 쪼잔한 남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답게 살아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이상한 남자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남자들이 그게 무서워서 남자다움을 택하는 거죠. 실제 그 동력은 내가 움직여지는 동력은 내가 정말 저 남성다움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사회에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되니까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런 남성성을 추구하면 또 뭐 모두가 남성 추구해서 살았다 쳐요. 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좋아지면 뭐 좋겠죠. 근데 그건 필연적으로 여성이 남자보다 약한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약간 남자보다 좀 참을성이 없고 남자는 좀 포부가 크고 여자는 좀 작은 것에 집착하고 그러다 뭐 그게 뭐 어떻게 흘러가다 보면 뭐 남자는 논리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고 이딴 논리로 흘러가가지고 막 토론들을 막 하더라고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역으로 내가 내 가정에서 했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 정말 그 지점 어떻게 남자는 여자하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어떤 나의 뭐 열정이라 그럴까 그 가정에서 여성을 내가 뭐 보호하려고 했던 지점들 그런 것들을 뭐 아주 일상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 책에서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이렇게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더 발견할 게 많은 이제 그런 일상 속에서 좀 성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성들도 남성성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사실 이 여성들도 여성성에 대해서 이제 전혀 보지 못했던 문제의식들을 볼 수 있는 좀 젠더 렌즈,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인데, 저도 이제 여성학을 하고 뭐 여성주의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저희 막내가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누나들보다도 이제 뭐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못해요. 이렇게 눈물이 막 흘러나와서. 근데 저도 그걸 보고 그냥 속으로 아, 야 남자가 입 밖으로 낸 적도 있지만 야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누나들이 엄마 여성학 하는데 그런 말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일상 속에 그런 장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아주 그냥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어라. 그게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제가 최근에 또 깜짝 놀란 건 어떤 분이 이제 성평등한 동화를 새롭게 쓰시는 분이 있으신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이제 해석한 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에 선녀와 나무꾼 그 동영상 만든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몰래 이제 관음증적으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목욕을 하고 있는데 훔쳐가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원해서 동의한 것이 아닌데 그 옷 때문에 단지 이제 그 결혼 관계 안에 구속되어서 떠나고 싶은데 아이를 셋까지 낳게 되고 사실 그 이제 막 재미있게 컬러풀하게 그려진 유튜브 애니메이션을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보는데 너무 변태적인 거예요. 그 몰래 막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옷을 훔쳐가는 것도 너무 못됐고 근데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 마찬가지죠. 자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남자가 와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키스를 하고 근데 이제 눈 떠서 그나마 이제 왕자이고 뭐 아니면 부유하고 이제 잘생겨서 다행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굉장히 작고 사소한 거죠. 그리고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죠.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본다는 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에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치가 존재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미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제 여성성 감성, 감정, 남성성, 합리적, 자율적, 개인 뭐 이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반을 놓았던 사람들 자체가 여자는 흠결이 있다, 이성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제 뭐 그런 것들에 이제 철학적 기반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런 여성성의 문화적 의미는 결국 발언권이 이제 중요하게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여자의 no라고 하는 건 그냥 yes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yes로 받아들여지는 거. 하지만 남자의 no나 yes는 no와 yes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본물처럼 터지는 우리도 몰랐던 이제 숨겨져 있던 그런 이제 그 성폭력 이슈들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은 여성성, 남성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그것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이제 맨 처음에 오프닝 멘트에서 젠더는 렌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하거든요. 여성주의가 단순한 그런 여성주의는 그냥 단순한 뭐 하나의 그런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도권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저의 모든 과거의 역사가 뒤바뀌어 씌워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적이라고 하는 성격적 특질들이 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덜렁대고 힘세고 애들 맨날 때리고 다니고 체육 시간 때 달리고 그래서 조폭 마누라라고 놀림 받고. 근데 이 호칭도 되게 조폭 마누라, 왜 조폭 마누라가 호칭이지? 조폭이 아니라? 그런 의문도 들고 그냥 살아가는 과정 내내에서 계속 그런 차별을 받았고 이제 이게 참다가 터지게 된 게 이제 대학 생활에서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의 몫을 감당해야 되니까 변하게 됐는데 제가 발딛고 있는 고려대학교라는 곳은 상당히 마초적인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아구들의 이제 호모소셜? 그러니까 남성 하구들 사이에서 되게 센 척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약간 과시하고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약간 경쟁적으로 외모 평가를 하고 더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누가 더 약간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게 그 남성 집단 내에서 자신의 힙함과 쿨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학교 내에 있는 약간 마초적인 분위기랑 이런 것 자체가 더 마초적으로 남성을 사회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학벌적으로 기득권이고 그 펜스를 운운하는 것도 사실 자기가 펜스를 칠 수 있는 기득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모로 학 내에서의 마초적인 분위기 때문에 더 많은 안 좋은 사회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의 말씀 듣고 이제 상황이 사실 이렇다 보니까 그 페미니즘 교육을 여성주의 교육을 그 초중고에서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청원이 그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그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9호 답변으로 그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란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찬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분은 제도권 교육에서 특히 초중고 교육에서 이런 여성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세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백경은 박사님부터. 네. 사실 우리가 되게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골들이 생겨나면서 성평등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게 그냥 착시 현상에 불과했구나라는 게 이제 우리들도 다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여자가 자신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 혹은 재생산권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할 수 없고 혹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공교육 안에서 받았던 그런 제도권 내에서의 어떤 상차별적 문화의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교육은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잘 실행되기까지 과정이 정말 지난하겠구나. 혹은 어떤 컨텐츠를 어떤 텍스트로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이게 그냥 제도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 논의가 있고 우리가 합의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페미니즘 그 자체로 이제 여성의 학문인 것 같고 여성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남성성도 더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도 남성도 어떻게 더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모든 개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답게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꼭 성별의 그 차별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 여성주의라는 것이 확장되면 장애 혹은 인종 혹은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차별을 볼 수 있는 이제 차별 감수성으로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서프라제트라는 영화가 2015년인가 나온 걸 전 최근에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이 이제 정치적 권리, 참정권 행사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1920년, 40년 사이에 이제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참정권 운동을 보면 여성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성이지만 그 운동에 함께하지 못하고 혹은 해봤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제 그걸 어떤 의식화의 과정이라든지 동료들의 헌신이라든지 혹은 순교까지 이제 그 영화에는 나오는데 그런 지난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연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참정권 도입이라는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저항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사실은 페미니즘 교육을 도입하는 건 좋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고울 세팅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 남성, 다양한 계층.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행도 사실 성희롱 교육도 지금 예방 교육 많이 하지만 제 친구가 있는 기업 한 예를 봐도 이제 강사가 없이도 할 수 있게 되면 강사 없이 그냥 잡담회 그 친구네 이제 여성 혼자로서 그 성희롱 예방 교육에 남자들 부장님들 무슨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사실 성희롱 예방 교육이지만 실상 내용은 오히려 성희롱을 강화할 수 있는 성차별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 동화도 그렇고 컨텐츠, 텍스트, 교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이 이제 맞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여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과 모든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고 좀 잘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찬호 작가님은 그러니까 뭐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공론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대가 좋은 쪽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가장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초적인 성차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죠? 명절날 남자들은 앉아 있고 여자들은 뭐 전 나르고 있고 이게 그 사파가 사라진 게 2008년이거든요. 뭐 1950년에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그때까지도 막 논쟁을 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 그 책들을 보면 여전히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과학 이렇게 실험할 때 보면 남자는 막 이렇게 막 비크 막 이렇게 막 불 지르고 있고 여자는 막 기록하고 있고 옆에서 여자아이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성차별 지점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지금 최근에 초등학생 대상 그 노동을 소개하는 책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의 날 노동절을 소개해야 되는 문구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 용어로 소개를 해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은 학교 갔는데 아빠는 갑자기 학교 안 간 날 있지 않았어요? 왜 안 가요? 물어본 적 있었죠.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거예요. 엄마가 은행에 갔는데 평일날 은행에 갔는데 은행 문 닫았다고 화내신 적 없나요? 이렇게 써놓고 이게 너무 문구가 웃긴 거죠.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은행 갈 때 뽀뽀뽀인 거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어떻게 고치는가에 대해서 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걸 뭐 엄마가 출근 안 한다고 아빠가 은행 그렇게 해놓으면 또 평등한 세상이네. 그게 아니니까 이런 단어 하나의 어떤 정교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고민의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펜스룰이라는 말이 저도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성찰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펜스룰이 뭐 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어떤 이제 나 여성하고 회식 안 해. 여자하고 말 안 해. 뭐 그런 식인데 굉장히 논란이 많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어제 검찰에 출두했던 정치인이 그 이제 수행 비서를 여성으로 쓴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지자체 다 장들 다 남자인데 그러면 다 남성으로 수행 비서 시켜주면 누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행정 관료로서 성장하느냐 질문을 던지면 계속 남자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를 어떤 식의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그 대학교 학부 보통 때 접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20년, 더 늦게 듣는다면 뭐 25년, 30년이 하나의 사례로서 계속 중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떠오르기 때문이죠. 증거 자료에서 스스로 타당화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펜스를 치는 거예요. 몰라. 나 우리나라 평등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 성차별이니까 이제 여자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남성들이 대응을 하는 걸 봤을 때 그 초등학생한테 어떤 용어로서 이 지형을 가르치느냐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저는 이제 보통 강의에서 굉장히 거친 용어의 학문이고 더 거쳐야 되는, 더 거칠어야 되는 이 정도 거칠어서는 택도 없는 그러니까 약간 학문적인 개념과 그 안에 일상생활적 정치적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학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와 초등학생에게 과연 그렇게 어떤 이제 그 구도에서
전체 우리 불평등을 이해하고 남자 맞아 내가 지금까지 가부장적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터니 메카 노래 안 부를래요 막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정교한 언어적 고찰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좀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과정에 이 여성주의가 본인의 학문적 고통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국영수 공부하듯이 그 임용고사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주의적 관점, 그게 페미니즘 교육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거에 관한 고충도 훨씬 커져 있어야지만 결국 어떤 특정한 페미니즘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 뭐 체육 생활 뭐 과정 어떤 선생의 교실에 들어가더라도 헛소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식의 변화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좀 안착할 수 있는 변화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좀 되게 남성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조금 뭔가 두루뭉술한 대안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좀 반론도 이해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좋은 분위기를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적합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우선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연히 필요하고 다만 저는 청와대 올라온 발문이 되게 청소년 혐오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청소년은 엄청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여성 혐오적인 풍토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 한국 사회 공교육 과정에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단순한 하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인데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인식론적 전환이고 그런 계기인데 그 공교육 제도화 안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됐을 때 이게 몇 학점짜리 내신 과목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페미니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찬호 작가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그 페미니즘에 대한 것을 임용고시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로 넣었으면 좋겠고 예전에 위례별 초등학교의 최현희 교사가 학교에서 성평등한 교육의 내용을 했다가 학부모들에게 엄청 항의를 받고 결국 이제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그 개인으로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한계가 있고 개인이 소진되면은 그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도권 내에서 페미니즘이 교육이 어떻게 들어가는 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략하지 말고 낙후시켜라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성평등 조례 가이드라인 같은 식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서 지금 이제 여성의 참정권을 두고 나서 논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주의적 인식에 대한 역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제도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펜스룰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관계를 맺는 상상력이 빈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성과 1대1로 독립적인 동등한 개인으로서 성희롱을 하지 않고 관계를 못 맺기에 그 기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데 그거는 되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게 상상력이 빈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 중에 이제 많은 친구들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투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여자한테 접근도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거랑 성추행이랑 다른 건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성추행과 좋아하는 마음 자체를 표현할 길 자체가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도 회고해보면 초등학생 때 배운 성교육 나쁜 사람이 깎아주면 따라가면 안 된다, 싫어요, 안 돼요 이런 정도의 정말 피해자 탓을 하는 그런 교육밖에 받은 적이 없거든요.
비단 그냥 성평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색깔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라도 페미니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현실이 이런데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저희 오프닝 리마크에서 그 허재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편적인 어떤 솔루션을 오늘 이 컨퍼런스 자리에서 제시하거나 답을 내리는 그런 자리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분께서 계속 부닥치고 계신 한계들,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또 배움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분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요. 슬라이드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계점들에 부닥쳤는데 이제 우리의 배움 교육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그냥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 듣고 또 슬라이드에 올려주신 질문들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부터. 제가 지금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분석적으로 큰 사회 문화적 틀에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 미투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는데 이제 가급적 좀 인터뷰를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남성 중심 문화가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나라가 뭐 유교와 6.25를 거치면서 그 얘기가 지금 하는 게 되게 오히려 그 가해자를 빨리 발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또 희석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하자라는 이제 저는 이제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분석적으로 바라볼 때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쓴 글에서도 있는데, 제 이제 아내가 제 이제 아들한테, 아들이 6살인데 11살 누나한테 막 주먹질을 흉내 내니까, 야,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냐,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거 아닌데 마치 무슨 남자는 뭐 대범하고 야 남자가 여자가 뭐 그랬다고 때리냐, 참을 줄 알아야지. 한순간에 폭력의 주체가 뭔가 폭력을 참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좋게 포장되면 여성을 배려하는 남자처럼 커가고 그게 결국 여성을 종속자 입장에서 주게 되고, 그러다 데이트하다 갑자기 여자가 나 너 싫다 그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폭력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에서 어릴 때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거 아니야, 그 폭력의 그 순간에 남자에게 그 폭력 자체를 묻는 게 아닌 마치 남자라면 좀 대범해져라. 근데 그거를 제 딸도 들은 거죠. 야, 쟤는 남자가 무슨 저렇게 여자를 때리려고 해, 애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에서 아마 출발해서 결국은 그렇게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거 아니야를 들은 사람일수록 더 일상적인 폭력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분석적으로는 그 문화가 여성을 굉장히 이제 뭔가 배려의 대상으로 놓기 때문에, 배려받은 자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래. 근데 이제 그 글을 쓰니까 와, 그 지점에서 너무 이제 인상적이었다고 수많은 남성과 여성분이 저한테 반응을 보였는데, 굉장히 그 지점이 불편했던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100% 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남자의 그런 폭력의 그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당했는 사람은 그 지금 그 문장이 너무 공허한 얘기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남자 여자를 때리지 않는 그 가치로 살면 그게 뭐 여성이 약자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이 폭력이라는 빈도수로부터 훨씬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너의 표현은 결국은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가진 약자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반론을 많이 저한테 주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분이 틀렸다, 내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점이라는 게 사실상 이 여성이 겪는 오래 어떤 삶의 고통과 문화적 고통, 뭐 물리적 고통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떤 층위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의 사회 구조적 접근을 통해서 그런 어떤 피해자도 공감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남자가 여성의 삶을 공감할 수가 없다,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마 제가 다른 성별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안 당했으니까 그런 테마난 분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네. 근데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생물학적 여성만 여성주의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여성주의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여성주의 인식을 이제 그 정치 과정에 함께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연구로도 또 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일방적으로 한 성이 이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제 했고 또 오랫동안 실제 해왔는 그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어느 날 모든 인간은 폭력적이어서 안 된다라는 걸 해버리면 이제 뭔가 공허함이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성성, 여성성,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부장제가 그걸 통해서 뭐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비판적으로 비판하고 또 해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성이라든지 정말 나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좀 남성성, 여성성에 갇히지 않고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는 돌봄이거든요. 사실은 가부장제나 자본주의가 돌봄이라는 걸 여성에게만 여성의 짐으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이제 이상적인 노동자로 노동시에 살 수 있게 해준 그 성별 분업이 근대화랑 산업화, 우리나라의 그 한강의 기적과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갖는 문제가 뭐였고, 이거를 해체한 이후에 새로운 젠더 질서를 뭘로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여성이 돌봄을 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 우먼이 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남성은 장시간 노동에 의해서 완전 회사형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근데 그 돌봄의 가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성이 정말 그 돌봄을 하는데 뛰어들 수 있을 거냐, 여자랑 똑같이 함께 돌볼 수 있을 거냐, 저는 이게 약간 저한테는 핵심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서 제1호 유치원 남자 선생님이 탄생한 게 기사로 났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남성이 보육 교사인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남성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여성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만약에 너무 이상해, 애를 돌보는 건 엄마가 모유수유까지 생물학적으로 출산 다 하는데 여자 일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사실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 유치원 교사, 돌봄 교사 다 할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여성성, 남성성이 가져온 그런 모든 이제 그 사회화된 것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be yourself를 진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얼마나 그런 돌봄을 하고 싶은 남성들도 많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의 굴레로 사실은 be yourself 하는 그 실패가 계속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이 진출할 수 없는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애가 있었을 것 같고, 덴마크 회사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파일럿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도시마다. 정말 보육교사라는 직종에 남성이 한 40%까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한국보단 나아요. 거기는 이제 학부과정에 들어간 남성들이 한 20-30%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배웠는데 왜 취업 고용은 안 될까 이런 거예요. 우리보다는 너무나 이제 나은 단계이긴 한데, 사실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이제 하나의 혁명의 과정을 이제 완수가 안 되고 있어요. M자형이고 고학년 여성은 L자형이에요. 아예 떠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같이 병행돼야 될 이제 하나의 또 혁명은 남성이 그 돌봄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을까? 과연 여자만큼, 엄마만큼. 그래서 그 마더링이라는 게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 남성도 마더링을 같이 할 수 있는 코 마더링이 가능한 그 사회가 가능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이 사실 이제 여성주의의 고민인 거고, 우리가 여성주의 얘기를 하면서 너무 또 남성과 여성의 이제 그 틀에 갇히는 것보다는 뭐 돌봄이라든지 우리가 인간, 진짜 인간을 뭘로 규정을 할까? 정말 시장형 인간을 진짜 인간으로 규정을 할까? 아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상성의 규범이다. 뭐 이런 걸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성주의의 고민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층위에서 깊게 이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여성학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에게 변화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특히 그 남학생의 변화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그럼 변화를 목격하셨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대답해 준 거는 이제 수업 전에 와서
왜 여성주의냐, 그렇게 하면 남성을 가해자로 상정하는 것 같다, 이거 어차피 여성과 남성의 인권을 위한 거면 이퀄리즘이나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성이라는 젠더를 가졌다는 이유로 삶의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 학생은 자기는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그래서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어서 너무 괴롭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여성학자 정희진님의 아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라는 말을 되게 믿거든요. 저도 여성주의를 접하게 되고 나서 때때로 자주 분노를 하고 때때로 자주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주의를 통해서 각자가 각자의 삶의 서사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서 저는 이게 많이 불편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 삶의 과정에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이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담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 컨퍼런스에 참여한 우리들 다 하나가 체인지 메이킹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같이 여성주의를 아는 게 편한 일은 아니고 때때로 많이 아픈 일이지만 같이 계속 불편하게 배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정말 그 감수성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담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에도 특히 오늘 백경훈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또 돌봄에 대해서는 이따 다음 세션에 그 여성의 일 세션에서도 되게 많이 다루게 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네, 제가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택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제도 정비, 또 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언어적 고찰, 이런 이제 제안해주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미 상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변화 위주인 듯합니다. 가부장적 제도를 탈피하지 못한 사회에서 그런 위로부터의 변화가 현실성이 있을지, 그리고 아래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분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운동에서 지금까지 운동에서 그 방향의 문제점을 다시 이제 따지는 것이 이 운동의 좋은 흐름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은 약간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조금은 들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투가 바뀐 세상, 미투가 바꿔놓은 세상, 그러면서 막 한겨레 이제 일면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와 이거 지금 뭐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보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 컵을 자기가 씻어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드는 거죠. 이러니까 그랬지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걸 아직도 그렇게 그러니까 다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출근하는 첫 번째 여자 직원이 씻는데요. 그 대기업은 첫 번째 그렇게 하다 이제 바뀌었대요. 엄청난 성찰을 통해서 막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했어 막 그러면서 이러니까 그렇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로 그치는 거 아닌가. 매너 좋은 남자 정도로 만들어지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되는 우려까지가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위와 아래에 지금 무슨 제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신 그게 위라고 해서 뭐 특별한 더 좀 퀄리티가 높고 좀 변화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폭력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래서 뭐 어떤 순서의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은 위아래를 떠나가지고 사실상 모두가 이 지점에서 예민해야 되는 이제 주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더 힘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이 안 들어오죠.
너무 힘든 사람들은 뭐 언어의 고찰, 제도의 고찰 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힘든 사람을 줄여 나가 가지고 어떤 그러한 탈물질적인 가치에 어떤 인권 이런 가치에 누구나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지만 이런 양극화가 심하고 이렇게 노동의 지위가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이 논의의 속도는 추진력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컵을 다 같이 씻자. 그게 저는 안 되거든요. 집에서. 사실 엄청난 여성 정책과 뭐 보육 정책, 무상보육 다 도입되었지만 제 남편이 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건 제가 16,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거 참정권 도입되고 제도 도입하고 정책 만들고 가장 안 되는 게 지금 육아휴직도 있고 유연근무제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정책이 거의 없어요. 아빠의 달 제도도 있고 뭐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 동안 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근데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문화 속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이 돌보면 정말 참여할 것인가 진짜 육아휴직 쓰게 할 것인가 회사가 허용할 것인가 페널티나 정말 낙인 찍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보내줄 것 이런 거 했을 때 현실에서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까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 실제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돌봄에 참여하도록 할까 이거는 진짜 저도 지금도 숙제예요. 그리고 기업마다도 숙제일 것 같아요. 제도가 있지만 이거 어떻게 실제 할지. 근데 미투라든지 혹은 강남역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오히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에서 그냥 페미니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거 오히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정책, 제도 만드는 곳에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진짜 풀뿌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젠더 수업과 관련된 젠더 바이어스 있는 것들 있을 때 너무 막 날카롭게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변화를 계속 가져나가는 일상의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마지막 질문으로 그 구하모님께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아마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학교 내에서 활동하면서 분명히 그 많은 시행착오와 번아웃 되는 상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아마 같은 재학 중인 분이 질문해 주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되게 그 성폭력, 성희롱 사건은 매년 있어 오는 문제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사회학과가 되게 반사회적인 학문이라서 여성주의적인 기조가 되게 강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구들의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거를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해서 페이스북 그룹 이름이 고추밭이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여성 혐오적인 언행들을 한 게 뒤늦게 고발이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다른 계속 있는 페미니즘 문제에서 좀 초연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공간이고 저랑 관계 맺고 있던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일에서 제일 많이 소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일어나는 마초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같이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같이 할 수 있고 너 잘못이 아니고 우리 같이 하자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힘들다가 좀 충전을 해서 다시 버티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은 다른 페미니스트 친구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더 올려주신 것들이 많은데요. 그 이후에 있을 세션들에서 또 많이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는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과 이제 삶에 대한 세션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요. 이 세션들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제가 그 소녀의 반항이 독일까라는 주제로 배움 세션을 열었는데요. 세 분께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